네,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부분으로 동양의 별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양의 별자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기원했는가 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별자리에 대한 그 연구를 할 때 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기록해 놓은 사기, 참 유명한 책이죠. 이 사기에는 사망오제서부터 이제 쭉 기록해 놨습니다. 이 사마천 당시에는 사망오제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몰라도 오랜 동안 사망오제는 하나의 그런 그 전설이고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중국의 그 역사학자들이 그 새롭게 이제 역사를 해석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사망오제를 실존하는 그 국가와 왕들로 이렇게 격상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망오제는 역시 사기에 들어갈 만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존재했는지 확실한 그 고고학적인 유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저로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천관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별자리 책이죠. 천관이라고 하는 건 별자리니까요. 동양에서는 별자리를 뭘로 봤다고요? 벼슬자리로 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별자리에 대한 문헌이 이 전환시대 때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늘을 5개의 관으로 나누고 북극 근처 영역을 중관이라고 해서 중앙에 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서남북에 4개의 관이 나와져서 창룡, 백호, 주조, 현무. 여러분 그 전설적인 4개의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영물이라 그러죠. 영적 동물. 창룡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바로 처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처녀 자리에 있으니까 거의 그 가을철 별자리쯤에 해당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별자리 영역을 가지고 그 안에 이제 각각의 별자리마다 7개의 별자리를 만들어서 토탈 28개의 별자리를 적도 근처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황도 근처에까지도 나갑니다만은 만들어서 그래서 주로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연구했습니다. 이 5개의 그 영역으로 나눈 것은 아마도 오행설의 근거에서 나누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행설은 음양오행이죠. 음양은 바로 해와 달, 그리고 오행은 수화, 목, 금, 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북극 근처를 중관이라고 한 것은 가운데 중자가 붙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중심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우리 그 동양에서 쓰고 있는 이 별자리 책이 있는데 이 별자리 책을 소위 성경이라 그럽니다. 성경. 네. 이 성경은 그 홀리 바이블하고는 다른 그 한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성자에다가 경전 경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쓴 분이 제일 오래된 사람은 무함이라고 해서 은나라 시대 사람입니다. 은나라 하면은 바로 상나라죠. 상나라 하면은 무슨 나라입니까? 주나라 이전의 나라였죠. 하나라 다음 나라였습니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포악하니까 은나라에 탕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거왕을 때려서 이제 상나라를 만들었다 그러고 상나라는 그 뭡니까 그 한자의 기원이 되는 갑골 문자로 유명하죠. 그뿐 아니라 성경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무함이라고 하는 이분이 글자를 보면은 이분도 상당히 그 왕을 보필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자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 무자는
물론 무당을 나타내는 무자입니다만, 그러나 당시에 무당은 대부분 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각골 문자의 주인공은 다 왕이었죠. 예를 들면은 왜 올해는 이렇게 가뭄이 드느냐, 언제 비가 오느냐 하고 이제 왕에게 아뢰니까 왕이 점을 치고 거기다가 이제 표면에다가 각골 문자를 기록해 놨다고 하는 그런 식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 1권에 보면은 도합, 여기는 뭐 자미원성 4좌, 중관성 9좌, 관성 20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자세한 얘기보다는 토탈 44개의 별자리에 144개의 별을 리스트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144개의 별이라 그러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을 한번 세알해 보세요. 10개도 못 세죠. 기억나는 별자리가 기억나는 별자리도 10개도 안 될 뿐 아니라 기억나는 별도 10개도 안 됩니다. 그런데 144개를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밝은 별들을 144개를 셀렉션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죠. 일설에 의하면은 8등급, 6등급,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좋은 사람은 조금 더 봅니다만은 대개 6등급 정도까지 한 8,000개에서 6,000개 정도가 보인다 그러는데, 다 보일까 말까 하는 별들이죠. 대부분은 다 어두운 별입니다. 그 중에 1등급, 2등급 이런 아주 밝은 별들을 꼽아 보면은 100개가 꼽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 수많은 별, 발굴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밝은 별들로 베스트 10, 베스트 100 이렇게 된다는 것은 별들로서는 대단한 영예죠. 이런 그 리스트에 이미 들어갔는데, 이것은 바로 당시의 달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좌표계로서의 기능을, 또 점성 징조로서의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공과 석신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조금 후대 사람입니다. 제나라 사람과 위나라 사람인데 두 분 다 각각 책을 8권씩 남겼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책을 보면은 페이지 수는 오늘날보다는 적죠.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이 책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오늘날에는 그냥 뭐 컴퓨터로 워드 프로세서로 쳐갖고 출판사에다 넘기면, 그러면 출판사가 알아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출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손으로 써야만 되는 일이었고, 그거를 손으로 카피를 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다른 책이 만들어지니까 당시의 책들은 그만큼 정성이 담겼고, 그 얘기는 책을 함부로 못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거, 정말 이게 있어서 국가나 정치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만 책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쓴 이 책은 귀중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성이 117좌, 그 다음에 별로 510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별자리가 117개에다가 510개의 별이 그 안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이 석신에 가보면은 138개의 별자리에 810개의 별이 들어있다. 여러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현재 우리 조선의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나와 있는 별자리가 역시 이거보다는 많죠. 거의 1000개가 넘어가니까요. 별이 1000개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 감공과 석신이 그려 놓았던 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런 별들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 위에 또 추가해서 별들을 만들어서 당시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이것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다 대형 망원경으로 안 보이는 그 별들을, 천체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 천체물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천체물리뿐 아니라 이런 그 천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고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정치와 사회의 문제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온고이지신의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고천문학의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과거의 이러한 그 조상들의 지혜를 잘 이해하고 또 현대의 과학 기술의 그런 그 과학의 그 지식들을 잘 이해해서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조화를 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현대를 사는 사람의 큰 유익이 아닐 수 없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상달천문 하달지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위로는 천문에 통달하고 아래로는 지리를 통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상달 우주 천문, 위로는 천문학뿐 아니라 우주과학에 통달하고 그리고 밑으로는 우리 정치, 사회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고천문학을 더욱더 사랑하시면서 우리 천문학의 지혜를 얻어나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죠? 이제 관상수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상수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에 나타난 그 형상을 보고 이 본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죠.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죠. 봐야 하니까요. 보고 알고 그리고 하늘에 나타나 있는 그 시간을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것은 황제 또는 왕의 근본 의무예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왕은 시간을 지정하고 징조를 파악해서 정치에 활용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게을리하면 왕의 보좌를 빼앗기게 되죠. 그러므로 왕이 수행해야 되는 두 가지 사항이 있다면 달력과 책력 모든 시간 제도들을 정밀하게 유지해서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늘에 나타난 징조를 읽고 이것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게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등용해서 그에게 의지해서 하늘의 지혜대로 통치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단 왕에게만 그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날 우리 각각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중요한 사안과 문제들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풀 때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을 좋은 친구로 사귀어서 그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참 얼마나 지혜로운 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조는 앞에서 우리 다스림이라는 언어로 조금 말을 달리 표현했죠. 징조는 미리 알려주는 전조 또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ign이라고 그러죠. sign, 사인이 떴다. 그럼 거기에 의미를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죠. 아버지가 얼굴에 분노의 그런 그 노기가 떴다. 그러면은 행실을 취해야 됩니다. 아버지 얼굴이 분노의 얼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종하고 생활을 절제하지 않는다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얼굴에도 사인이 나타나듯이 이 하늘의 전체 그 하늘에도 사인이 나타난다는 것을 당시의 왕은 참 깊게 생각했습니다. 징조의 목적은 국가를 정의롭게 통치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는 데에 있다. 그렇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왕이 자기 배만 불리게 하는 데 있겠습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 왕은 백성을 위해서 어버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며 그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은 모든 사람의 도움을 주는 돕는 사람이라는 칭호로 불려졌던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통치의 목적은 뭐냐? 하늘의 뜻대로 통치해서 땅의 번영과 안녕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죠? 하늘의 뜻, 천심이 민심이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국민의 뜻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하는 사람의 좌우명이 됐듯이 하늘의 뜻을 알아야 철든 사람이고 철이 나야 사람이 제대로 인간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철이 없다는 것은 계절을 모르는 뜻이 아니고요. 명철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명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는 말입니다만은 명철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지혜로운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어떠한 사물의 원리를 이해하는 이 능력을 우리는 명철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것은 물리라고 그러고 지성이라고 그러고 그건 IQ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명철은 뭐냐 하면은 영적인 것들, 사물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의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 바로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이해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 국가를 보좌하고 왕을 보좌하고 그 평화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대신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똑같은 진리는 마찬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철이 나야 된다. 사람이 철이 나야 된다. 매일같이 자신의 그 일생을 자신의 그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가화만사성이라 사람이 먼저 자기를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비로소 국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에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나 가정과 동생들이나 부모님들 잘 모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동생을 돕고 형제 간의 화목과 우애를 돈독히 하고 교수님들을 존중하고 같은 학교의 학급생들과 우애를 나누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명철을 얻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 좀 교훈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마치기로 하고 왕은 정치를 의롭게 수행할 때만 정치 수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 만고의 진리지요. 사람이 정치를 의롭게 할 때 정치 수명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정말 의로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를 섭섭해하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를 진짜 흠모해서 또 뽑아주고 또 뽑아줘서 정치 수명이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왕은 정치제도를 정치제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제도를 제정해야 되는데 바로 수시죠. 수시. 고등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시가 아니라 이것은 시간을 얻는 방법입니다. 시간제도로 하루 24시간, 12시간, 오경법, 60진법, 백각법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미 하루 12시간, 밤 오경법, 그리고 하루를 백각으로 나누는 백각법이 이미 사용됐습니다. 한 달에는 상망월이 있고 항성월이 있고 1년 12달이 있고요.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윤년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겠죠. 19년에 몇 번의 윤년이었다고 그랬습니까? 7번의 윤년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우리 절기와 잘 맞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24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양 주변을 돌아가는 지구의 궤도를
정확하게 24등분을 한 뭐라 그러겠습니까? 24개의 간격으로 나눠서 이것으로서 계절에 오고 가는 것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농경과 생활에 유익한 그런 보조 달력으로 사용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의기를 제작했는데 해시계와 물시계, 별시계, 혼천의, 간의 등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혼천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복잡한 그런 좌표계고요. 이 간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특별히 황도 좌표계를 빼버리고 적도 좌표계하고 지평 좌표계, 이 간단한 두 개만 사용해 가지고 별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그림에 보면은 우리 세종대왕 때 제작했던 자경루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지금 현재 덕수궁에 있습니다. 덕수궁에 가보면요, 이게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 자경루의 한 부분이라고 그러는 거죠.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이 앞에 이 밑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 앞부분이 없는 거예요. 앞부분이 바로 자경루의 바로 핵심적인 부분인데,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소리가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장영실 선생을 통해서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서 조선의 시제가 상당히 아주 정밀한 시제로 그렇게 사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왕은 역서를 제정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일몰과 일출, 일식, 그리고 행성들이 입출입하는 거. 행성들이 어디를 입출입합니까? 28수를 들어갔다 나갔다, 또는 또 달 뒤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야, 그래야 비로소 정치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등등의 천문현상들을 수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서는 바로 책력이라고 하는 것, 책력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천문현상들을 전부 다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달의 위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달력의 부분들을 뽑아낸 것이 바로 달력이죠.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태양 태음력을 썼습니다. 그러나 옛날 고대에서는 태양 태음력을 쓰는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고대에서부터 태양력을 쓴 나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그냥 음력만, 완전히 순전히 음력만, 이것은 절기고 뭐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계속 달의 위상만 가지고 날짜를 카운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세계 도처에 여러 나라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종교적인 입장에 의해서, 대부분 다 종교적인 입장이죠. 종교적인 입장에 의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달력을 제정했고, 이것들은 바로 왕의 고유한 기능이었고, 왕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별자리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제3차수로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는 뭡니까? 우리 균시차라든가 또는 날짜라든가 하는 하루라든가 하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익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